책과 함께하는 하루, 단잠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단잠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그림자가 없다면 어떨까요? 네, 그림자가 없는 사람, 어떨 것 같으세요? 상상해 보건데, 저는 가만히 서 있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림자가 없으니까 왠지 내가 서 있는 자세의 균형이 안 잡혀서 앞이나 뒤로 넘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세상에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그림자 이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혜령 작가의 소설 그림자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 돈 많은 아버지 아래에서 언제나 없는 것 없이 살면서 가난이란 걸 좀 느껴보고 싶다고 늘 좀 얄밉게 말하던 사촌형 정우가 어느 날 나에게 찾아와 내 그림자가 없어졌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댑니다. 이게 뭔 소린지 당시에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럼 소설을 한번 들어보시죠.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끝까지 단잠과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림자 없는 사람, 우혜령. 어느 날 나는 사촌형 정우의 방문을 받았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초가을 오후였다. 그는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내 그림자가 없어졌어. 어디를 가면 찾을 수 있을까? 그의 우울한 어조에 겹쳐 반복되는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다. 피아노 교습소 옆에 자리 잡은 싸구려 문간방의 생활은 지겨웠다. 한낮에 틀리는 음을 되풀이하는 아이들 때문에 목이 죄이는 것만 같았다. 지금 형이 말하는 시답잖은 소리에 진지하게 대꾸할 기분이 아니었다. 쌀의 뉘처럼 틀리는 음이 섞이는 피아노 소리가 잠깐 그쳤다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다른 아이가 먼저 아이하고 교대로 악보를 들고 옆집에 찾아온 모양이었다. 딸년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면 이 가난한 동네에서 신분이 상승이 되는가? 한껏 게으르게 누워 책을 읽던 나는 피아노 소리에 뒤섞인 사촌형의 헛소리에 짜증이 났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해. 아니야. 정말이라니까. 햇빛이 쨍쨍한데 다들 그림자가 있는데 나만 없는 거야. 나는 귀찮은 생각에 그만 퉁명스러워졌다. 그러면 어때? 내버려둬. 도대체 그림자가 없다고 뭐가 달라진다는 거야?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거기에 마음이 쓰이기 시작하니까 아무 일도 못하겠어. 꼭 미칠 것만 같아. 항상 자신만만하던 형의 목소리는 풀이 죽어 있었다. 미칠 것 같다는 소리를 듣자 갑자기 해결책이 떠올랐다. 그래 형, 정신과 병원에 가봐. 가봤어. 그의 우울한 어조에 나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다. 거긴 왜? 왜라니? 너도 지금 거기 가보라고 했잖아. 정신과 의사가 처방전을 써주더라. 그래서 봉투 속의 약들을 다 먹고 많이 잤다고. 잠에서 깨자마자 뜰로 나가서 그림자를 찾아봤지만 없었어. 쇼팽의 즉흥환상곡 첫 소절이 틀리며 끊어지며 되풀이되었다. 미친 소리와 미친 음 때문에 나는 짜증으로 폭발할 것 같았다. 형, 그럼 해가 나는 날 나하고 같이 밖에 나가보자고. 내가 그림자가 있나 없나 봐줄게. 안 돼! 안 돼! 그는 거의 비명처럼 외쳤다. 야, 너까지 그림자가 없네, 형. 그렇게 말하면 난 정말 그 자리에서 그대로 도울 것 같아. 내가 뭘 도와주길 바래, 그럼? 형은 애원하듯 말했다. 넌 공부를 많이 했잖아. 더구나 심리학 공부를 했잖아. 그러니 네 마음 말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도 많이 알 것 아니냐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좀 잘 생각해봐. 내게 그때 다가온 것은 언제나 당당하고 2살 아래인 나를 아이처럼 내려다보던 정우의 눈빛이었다. 크고 잘생긴 이마와 눈빛 앞에 서면 나는 언제나 머뭇거려지고 내 작은 키와 체구가 부끄럽고 자신 없었다. 나는 책 속에 파묻혀 벌레처럼 꾸물거리며 숨어서 살아왔다. 일가 친척들의 비교 앞에 나는 늘 속수무책이었다. 현대인을 제법 혈통 있는 귀족처럼 만들어주는 돈을 그의 아버지는 엄청나게 지니고 있었다. 뛰어난 두뇌에다 균형 잡힌 체격과 잘생긴 용모,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유연한 처세, 당당하면서 겸손하게 보이는 모든 비법을 정우 형은 어려서부터 터득하고 있었다. 그저 가만히 있어도 그는 쏟아지는 칭찬 속에 파묻혔다. 그는 어디에 가나 인기 있었고 여자아이들은 그를 바라볼 때 눈을 빛냈다. 손을 내밀면 그들은 끈에 꿰인 헝겊 인형처럼 주르르 딸려왔다. 기가 막힌 일은 여자애들이 정말로 그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일이었다. 나는 그들을 애무하며 속으로 비웃거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따뜻한 말을 던지며 그들의 감동을 경멸한단 말이야. 그가 그런 소리를 할 때마다 나는 쓰디쓰게 웃었다. 나는 권태로워. 몸부림치는 절망을 경험해보고 싶어. 야멸차게 나를 거절하는 여자 집 문 앞에서 비를 맞으며 그녀를 기다려보고 싶어. 사람들의 모욕을 받으며 절망하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싶단 말이야. 나는 암행하러 초라한 동네를 향해 궁궐문을 나서는 임금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참 환장할 인간이로군.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속으로 혀를 차고는 했다. 정우 형이 유럽으로 무전여행을 떠날 때 그의 권태는 막바지에 달했다. 재산이며 미모며 학벌이며 조건으로는 더할 나위 없는 여자와 약혼식을 마치고 그는 인생을 다 살아버린 것 같은 절망적인 지루함에 사로잡혔다고 내게 고백했다. 그는 돈이라는 것이나 명예나 좋은 학벌, 더 예쁜 여자를 얻고 싶어 몸부림친다는 젊은이들의 생동감이 부럽다고 했다. 손을 내밀면 모든 열매가 그대로 손에 닿는 삶의 끔찍함을 인간들이 꿈꾸며 일생 동안 달려가는 걸 생각하면 큰 소리로 웃고 싶어져. 그의 말을 들으며 나는 연탄재가 뒹구는 좁고 가난한 언덕길을 지치도록 올라가야 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초라한 내 방, 옆집에서 들리는 단조로운 피아노 소리, 구원처럼 기다리는 박사 학위를 생각했다. 다녀와서 너를 만나러 올게. 그는 손가락으로 내 심장깨를 겨누며 말했다. 그래도 너는 제정신으로 사는 것 같거든. 나는 돈 한 푼 없이 갈 거야. 그리고 돌아와 내 인간 연구에 도움이 될 자료를 줄게. 그리고 얼마 전에 돌아온 그는 내게 찾아와 그림자의 상실을 말한 것이다. 유럽 여행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기이하게 얼이 빠져 보였고 여행 도중에 누군가와 사람이 뒤바뀌어 버린 듯한 느낌을 주었다. 좋구나. 여기서는 늘 피아노 소리가 들리니? 피아노 선생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았는지 아이는 위태위태하지만 틀리지 않고 즉흥 환상곡의 첫 부분을 연주하고 있었다. 윤기 없는 마른 몸매에 신경질적인 표정으로 양미간에 세로 줄을 긋고 있는 옆집 노처녀 피아노 선생 얼굴이 떠올랐다. 지난주 나는 참지 못하고 옆집에 갔었지만 막상 그녀가 문을 열고 나오자 당황했다. 그리고는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몰라 마른 침을 삼켰다. 내가 하고 싶은 소리는 제발 그놈의 피아노 좀 그만 가르치고 내게 평화를 돌려달라는 소리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다. 그 여자도 무언가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할 것이 아닌가. 제발 좀
틀리지 않게 치도록 아이들더러 연습 좀 하고 오라고 그래 주세요. 그녀는 안경을 만지작거리며 어색하게 말하는 내 태도를 응시하다가 딱 잘라서 말했다. 아이들이 피아노가 없어요. 연습하려면 여기서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나는 속이 뒤틀렸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피아노를 배워서 뭘 합니까? 집에 피아노도 없다면서? 그녀는 책을 읽듯 단조로운 어조로 대꾸했다. 나는 이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있어요. 그래, 선생님은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녀는 안색이 창백해지면서 입을 꼭 다물더니 면전에서 소리내어 문을 닫아버렸다. 나는 이사 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다. 학교 도서관에서 피아노 음이 그치는 밤에 돌아오는 것도 이제는 지겨웠다. 피아노 소리가 좋아? 나는 환장하겠어. 이봐 형, 돈이 없어 저 소리를 허구장창 듣고 살아야 하는 심정 도대체 짐작이나 해봤어?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나는 한숨을 내쉬고 말을 그쳤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삶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귀에 덮개가 않도록 들으며 엄격하게 나는 키워졌다. 시골에서 농사일을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아버지는 눈이 나오도록 미쳐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인간의 도리를 아직도 역설하고 있었다. 아버지와 작은아버지는 한 자궁을 공유하고 있다 나온 두 생명체임에도 불구하고 토마토와 메주콩처럼 달랐다. 천하의 몹쓸 놈이다. 양심을 빼 돈과 바꾼 놈. 아버지는 동생을 한마디로 잘라 묘사했다. 땅 투기 때문에 웬만한 고향 사람은 작은아버지에게 말려 먹히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어떤 사람들은 살던 곳을 어느 틈엔가 다 잃고 제대로 챙겨받지 못한 돈을 움켜쥐고 고향을 떴다. 작은아버지가 고향에 나타나지 않게 된 건 오래전 일이었다. 할 수 없으니까 서울에서 공부는 하지만 작은아버지는 만나지 마라. 아버지의 엄명이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뛰어 대대적인 부동산 투기로 치부를 한 작은아버지는 내가 보기에 늘 넉넉하고 호방해 보였다. 사춘기를 거치면서 답답해 보였던 쪽은 쭉정이 같은 농사가 하늘 아래 가장 정직한 일이라고 자족하는 척하는 아버지였다. 앞만 보고 정직하게 살면 된다. 데모 같은 데 끼지 말고 너까지 그런 일에 낄 필요 없다. 너 하나 빠진다고 세상 일이 안 굴러갈 줄 아느냐? 사남매 중에 서울에서 대학원에 다니는 아들 하나가 아버지가 인생의 훈장처럼 가슴에 매단 유일한 업적이었다. 나는 제법 마음속으로 반항했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만 하는 맏아들답게 세상 일에 눈과 귀를 막고 도서관 뒷자리로 숨어들었다. 작은아버지는 나를 볼 때마다 큰 소리로 웃으며 내가 쓰는 한 달 용돈보다 더 많은 돈을 쥐어주고는 했다. 그렇지만 한 번도 방을 옮길 만큼 넉넉한 돈을 준 적은 없었다. 우리 꼬장꼬장하신 형님은 잘 지내시냐? 그의 말투에는 빈정거림이나 악의가 없었다. 동성동본인 숙모와 돈 때문에 결혼한 천하의 고약한 놈이라는 가시돋친 질책을 앞세우며 그런 인간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호통을 치던 아버지 쪽이 내가 보기에는 더 희극적이었다. 잡혀온 짐승처럼 아무 표정 없이 일에 치여 살아가는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작은아버지와 헤어진 후에는 늘 뒷맛이 썼다. 속으로는 돈을 원하면서 비굴하게 앉아있는 자신이 거렁뱅이처럼 느껴졌다. 점점 나는 그를 찾지 않게 되었다. 나는 점점 자신 속에 틀어박혀 여유 없는 돈을 쪼개쓰며 가난한 생활에 괴로움을 덜 느끼는 연습을 했다. 정우 형은 부유한 친구들 사이에서 지치면 간식을 주워 먹듯 가끔 찾아와 네가 부러워 이런 헛소리를 하고 돌아가고는 했다. 부자들이라는 게 나는 생각했다. 가난뱅이들만큼이나 어딘가 텅 빈 데가 있군 그래.
모자라는 족속들이야. 나는 그가 돌아가면 혼자 화풀이 하듯 문을 소리내어 여닫았다. 입원해야 할지도 모르겠군. 내 보기에는 망상 증세의 시초 같은데 장난삼아 그러는 게 아니라면 말이야. 지도교수인 이 교수는 그의 상태를 듣고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그를 만나 유럽에서 지낸 한 달간의 경험을 자세히 듣고 오라고 권유했다. 만나자는 말을 듣고 형은 잠시 망설이더니 그림자 때문에 밝은 낮에 밖에 나가기가 두렵다고 밤에 카페로 나오라고 제의했다. 그는 붉은 빛이 도는 털모자를 쓰고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속도 빠른 음악이 쿵쿵 카페 안을 구르며 울려댔다. 나는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랑 때문에. 그날의 그 추억이. 악스는 아이들의 노래를 들으며 쓴웃음이 나왔다. 그렇게 곡이 빨라서야 어디에 추억인들 끼어들 틈이 있을까? 식인종들이야, 요즘 아이들. 나는 오래 산 노인처럼 그런 생각을 했다. 너 돈 있니? 나 지금 한 푼도 없어. 차값 낼 돈도 없어. 정우영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괜찮아. 내게 그 정도는 있어. 그는 실쭉 웃었다. 그렇지만 너 가난한 학생 아니냐? 자취하며 애쓰는 라스콜레니코프 같은. 걱정 마. 정신은 멀쩡하니까. 나폴레옹이니 초연이니 하면서 전당포 노파를 도끼로 두들겨 팰 만큼 가난하지는 않아. 전에 한번 그가 100만 원짜리 수표밖에 없다고 내게 저녁값을 물리던 기억이 났다. 둘이서 그때 떡볶이 1인분과 김밥 2인분을 먹었다. 티내지 마. 그냥 나보고 내라고 하면 되잖아. 100만 원 수표 이야기는 왜 해? 내게 줄 것도 아니면서. 그때 나는 몹시 성을 내었다. 그 수표 내게 주랴?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고 나는 모욕당한 듯 화가 났었다. 지금 그의 얼굴은 그때와 달리 초췌하고 두 눈 아래가 거무스레하게 가라앉아 불안해 보였다. 말해봐. 여행 가서 무슨 일이 있었어? 그냥 다녔을 뿐이야. 유레일 패스를 사서 기차를 타고 한 달 동안 기차에서 자며 먹으며 유럽을 돌아다녔어. 그뿐이야. 어디 갔었어? 다 기억도 못하겠어. 저 위로 노르웨이부터 그 아래 스페인까지 다 갔었어. 재미있었어? 그는 눈을 내리깔며 손에 든 이쑤시개를 자르고 또 잘랐다. 아, 그래. 피사 사탑에 갔었을 때 내가 그 탑 위에 올라갔었거든. 비가 온 후라 돌들이 아주 미끄러웠어.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지. 아, 이 사람들이 여기서 사람이 많이 죽기를 바라는구나 하고 말이야. 그래서 얼른 내려왔지. 나는 그렇게 바보는 아니거든. 그의 말은 이미 어딘가 금이 가 있는 정신 상태를 반영했다. 피사사탑 옆에 궁전이 있는데 참 아름다웠어. 그 곁에 말이야. 아기 천사의 동상이 서 있어. 그 앞에서 나는 사진을 찍었어.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궁전 같았어. 상상이 가? 나는 막연히 그 사탑이 벌판 위에 서 있으리라고 생각했었거든. 눈에 빛을 띠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그는 순진한 소년 같았다. 덴마크에 갈 때 말이야. 거기 육지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 나는 참 궁금했어. 기차가 어떻게 거기를 가는가? 바다 밑으로 운하가 있는가? 아니면 긴 다리가 있는가 하고. 그런데 봐. 어떤지 알아? 아주 커다란 배가 항구에 서 있는데 말이야. 그 배 위에서 레일이 나와서 땅 위에 놓이는 거야. 그럼 기차가 그 레일을 따라 배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너 믿어지니? 뱃속으로 기차가 들어가고 또 배가 항구에 닿으니까 그 안에서 기차가 나와 다시 레일로 올라가서 여행을 계속했단 말이야. 나는 고래 뱃속에서 나온 요나 같았어. 그는 구연 동화를 이야기하는 마술사처럼 보였다. 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그의 말을 자르고 끼어들었다. 언제야?
그림자가 없다고 알게 된 게. 그의 얼굴빛이 그렇게 느껴서 그런지 핏기가 사라지는 것 같았다. 이야기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 병원에서도 이 이야기는 안 했거든. 두드리는 음악 소리는 이제 심장을 열고 들어왔다. 이 공룡 같은 비대한 도시, 카페도, 시끄러운 음악도, 헛소리를 해대는 사촌형도 이제 그만 지겨웠다. 나는 소리를 지르고 싶은 심정을 참느라고 어금니를 물었다. 그는 손을 내밀어 탁자 위에 있는 네모난 재떨이를 옆으로 빙빙 돌렸다. 말해버려야겠어. 내가 파리에서 스페인으로 가는 기차를 탔거든. 나는 눈빛으로 그를 재촉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마드리드의 한 카페에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긴장이 풀리는 내 어조에 그는 안타까운 듯 오른손을 내저었다. 이거 봐. 그게 아니야. 내가 왜 거기 앉아 있는지를 모르겠더라고. 술 취했었어? 아니야. 내가 기차를 탄 다음에 이틀이 지났더라고. 그런데 전혀 그 이틀간 내가 무엇을 하고 어디서 지냈는지 모르겠는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형이 너무 피곤했던 거야. 그냥 지쳐 잠든 걸 누군가 어디 내리도록 도와주었을 거야. 그는 고개를 저으며 애타게 나를 보았다. 문제는 웬 스페인 여자가 웃으며 내 앞에 와 앉더니 내가 좀 늦었지? 그러는 거야. 모르는 여자야? 모르는 정도가 아니야. 본 적도 없는 여자야. 못생기고 뚱뚱하고 아주 가난해 보이는 몸차림이었어. 그런데 말이야. 그는 그 기억을 더듬듯 눈을 가늘게 떴다. 그 여자가 이제 그만 가보자고 그러지 않아? 그 자리에서 일어섰던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문득 정신이 들어 보니까 덴마크로 가는 기차 안에 앉아 있는 거야. 기절할 일 아니야? 조심스럽게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내가 마드리드의 카페에 앉아 있던 날부터 나흘이 지난 날짜더라고. 그런데 아무 기억도 안 나. 그냥 백지라고. 형, 농담하는 거 아니야? 그는 너무 멀쩡해 보였고 우리가 강의 시간에 공부했던 이상심리의 독특한 증상을 그가 이야기하는 게 하나도 실감나지 않았다. 학교에 다닐 때 우리는 낄낄 웃으며 다중인격에 관해 여러 가지 농담을 나누었다. 친구 녀석 한 놈은 한 반의 여학생들에게 돌아가며 너 나하고 같이 잘래? 하고 말을 걸고 몸을 만지려고 들고는 시치미를 뚝 떼고 나중에 전혀 기억이 안 나. 나 아닌 다른 누가 내 안에 있었나 봐. 그러고는 언동을 바꾸어 다른 사람들의 음성과 성격을 보여주고는 했다. 나는 다중인격인가 봐. 여러 학생들이 그 놀이를 했었다. 그리고는 한참 후에 시들해져서 그 놀이들을 그쳤다. 그 친구는 그때 고백했다. 그게 그냥 놀이가 안 되더라고. 내 속에 있는 어떤 숨겨진 악마가 놀이의 이름으로 나를 제치고 뛰쳐나오더라고. 정말 오싹하게 겁이 나더라니까. 학생들은 다시 그 놀이로 되돌아가지 않았다. 마음속에서 아주 멀리 지나가 버린 옛날처럼 몇 년 전의 일이 스물스물 가까이 왔다. 제발 정신 좀 차려, 형. 헛소리 그만하고. 그는 왼손을 들어 까칠한 얼굴을 쓰다듬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누가 안 차리겠다니? 지금 차리려고 애쓰는 거 아니냐? 그 기차에서 내려서 코펜하겐의 바닷가로 인어공주의 동상을 보러 갔었거든. 알지 너? 왕자를 죽여 그 피를 바르고 다시 인어가 되려고 칼을 들고 다가가던 인어공주의 이야기. 해가 미칠 듯이 내리쬐는 바닷가에서 초라하게 작은 인어공주의 동상을 보고 있을 때 발견한 거야. 나만 그림자가 없이 그곳에 서 있다는 사실을. 그는 더듬더듬 중얼거리듯 말했다. 형, 왜 그런 이야기 많잖아. 유럽 민담이나 그런 데 보면 그림자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형은 지금 그런 이야기에 보태서 상상하고 지어내고 하는 거야.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글쎄 그게 아니라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나도 모르겠다니까. 그 후에 유럽에 있을 때 그런 일이 또 있었어? 아니, 하지만 불안해서 아무 일도 못하겠고 아무 데도 못 가겠는 거야. 내가 기억이 없던 날에 나는 무엇을 하고 누구와 지냈을까? 나는 난감했다. 전에 정신과에 갔었다고 했잖아. 놀라겠는 건 내가 너무 의식이 선명하다는 사실이었어. 나를 미친놈으로 볼까봐 아무리 해도 의사한테 내가 사라졌던 날들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 그뿐이 아니야. 나는 침착을 찾으려 애쓰며 대꾸했다. 그런 건 소설에나 나오는 일이야. 정말 아무 일도 기억이 안 나? 그렇다니까. 그는 갑자기 익살스럽게 표정을 바꾸더니 희죽 웃었다. 야, 너 속았지? 진짜 같았니? 그리고 그는 누구와 만날 시간이 급하다고 하면서 허둥지둥 카페를 나가버렸다. 귀신에 홀렸구나. 나든지 저든지. 나는 카운터에 가서 돈을 내고 잔돈을 기다리며 혼자 어리둥절했다. 그 다음날 만난 이 교수는 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조금 앞으로 몸을 굽히며 나를 보았다. 그래, 형이 장난을 친 것 같은 생각이 드나? 전에도 가끔 엉뚱한 짓을 하기는 했지만 장난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구석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다 장난이라면 그러는 이유가 뭘까요? 그는 아랫입술을 조금 내밀며 심사숙고하는 표정이 되었다. 글쎄, 사는 게 권태로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 다른 사람에게 가끔씩 숨겨져 있는 다른 자기를 나타내 보이는 연극을 할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 그 다중인격이라는 게 학계에서 많은 논란이 있는 증상 아닙니까? 세상이 많이 개방적이 되면서 그런 증세나 기억상실증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되기는 해. 우리나라에서도 왜 예로부터 귀신이 씌워 다른 사람의 혼이 들고 난다는 일이 있지 않아? 이 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수 끓인 차를 내 찻잔에 부어주었다. 문제는 일부러 그런다고 하더라도 너무 평균치에서 벗어난 언행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나는 곰곰 생각에 잠기며 집으로 돌아왔다. 집 앞에서 피아노 악보를 한 손에 든 채 레이스 달린 자주색 원피스를 입고 옆집에서 나오는 조그만 계집아이와 마주쳤다. 아이는 고개를 높이 쳐들고 이 동네의 가난한 사람들과는 신분이 다르다는 듯 왕녀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얻어입은 옷인 듯 원피스에 치맞다는 느린 자국 때문에 자주색이 발해 있었다. 악보에는 커다랗게 쇼팽의 이름이 씌어져 있었다. 매일 와서 즉흥 환상곡을 두드리는 아이로구나. 나는 계집아이와 엇갈려 지나가면서 쓴웃음을 지으며 생각했다. 사람들은 어째서 이렇게 안달을 하고 어려서부터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분리하려고 드는 걸까? 재능이나 돈, 용모, 어떤 방패로라도 세상과 싸우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니. 하기야 나야말로 지능 하나를 믿고 삶의 허무함에 길을 쓰고 두 눈을 가려대는 형국이 아닌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피곤한 몸을 방 한구석에 휴지 던지듯 눕혔다. 저녁에 작은아버지에게서 만나고 싶다는 전화가 왔다. 나는 자취방에 있는 언덕 아래 초라한 다방에서 그를 만났다. 정우가 뭐라고 너한테 한 이야기가 있으면 다 나한테 좀 해다오. 작은아버지는 평소에 그답지 않게 말수가 적고 신중해 보였다. 나는 애매하게 웃었다. 형이 저를 놀렸더라고요. 사는 게 심심하다고 가끔 그런 장난을 해요. 그림자가 없다고 한참 심각하길래 저도 실은 깜빡 속을 뻔했습니다. 작은아버지의 경직된 얼굴은 풀리지 않았다. 그게 아니야. 아주 이상하게 굴어서 입원시켜야 할 상황이 아닌가 해서 말이야. 그 전에 널 만나 의견을 들어보려고 왔다.
내 웃음은 사라지지 못한 채 어색하게 얼굴에서 굳어졌다. 낮에는 밖에 나오려고 들지를 않아. 비가 오거나 날이 어두워야 밖에 나가. 잘 먹으려고 들지도 않고. 그는 주머니를 뒤져 단추를 누르면 날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아주 정교한 칼을 꺼냈다. 그의 방 베개 밑에서 나왔다. 그엔 이런 걸 가져본 일이 없어. 그가 단추를 누르자 폭이 좁고 날카로운 칼날이 휘파람 소리를 내며 고개를 쳐들었다. 너 보기에도 이 정도면 심각하지? 그저 뭐에 쓰려고 둔 것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네 표정이 다 말하고 있어. 작은아버지의 주궁에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안경을 밀어 올려 고쳤었다. 사실 저도 석연치 않습니다. 지금 형은 어디 있습니까? 자고 있어. 수면제를 먹고 낮이나 밤이나 잔다. 아무하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약혼녀도 안 만나려고 하고 지 애미하고도 나하고도 말하려고 들지 않는다. 무슨 일이라도 있었느냐는 질문에 작은아버지는 멀뚱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묻고 싶은 말이다. 유럽 여행 다녀온 다음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그는 앞으로 굽히고 있던 몸을 펴더니 짙은 눈썹을 찡그리며 양미간을 모았다. 이런 일이 혹시 유전이 되는 경우가 있니? 우리 집안에? 아니다. 작은아버지는 딱 잡아떼었다. 그리고 잠시 머뭇거리다 힘들게 입을 떼었다. 그러니까 정우 외할머니가 전에 실성기가 있으셨다고 하더라.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아버지께는 아무 말씀도 하지 마라. 사실은 걱정이 많이 돼. 나는 놀란 기색을 속으로 감추고 걱정하실 것 없다고, 이 즈음에는 옛날 같지 않아 혹시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어떻게든 치료가 가능하다고 그를 위로했다. 네가 보기에 자살의 우려가 있니? 불쑥 말을 자르고 들어오는 작은아버지의 표정은 어두웠다. 내 대답은 금세 나오지 않았다. 차를 마실 생각도 않고 두 손으로 한참 찻잔을 감싸쥐고 있다가 그는 입을 떼었다. 내가 정우한테 기대가 참 컸거든. 지 애비 같은 짓을 그만두고 제대로 사회에 기여할 번듯한 기업을 일궈볼 놈으로 생각해왔지. 그러니 이제 그런 소문이 나봐라. 치명타 아니냐? 게다가 이게 어떻게 어렵사리 이루어진 혼사인데 이놈이 이제 와서 마다하다니. 자기에게 기대를 버려달라고 길길이 뛰며 온전히 미친놈 꼴이니. 그는 자기 입에서 튀어나온 미친놈 소리에 스스로 놀란 듯 말꼬리를 사렸다. 내가 작은아버지와 함께 그날 저녁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는 어두워져가는 정원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초록빛 잔디는 값비싼 나무들과 어울려 그를 근심 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했다. 텔레비전의 광고에서 보이는 상류 사회의 묘사와 일치하는 풍경이었다. 크고 아름다운 집을 배경으로 보이는 희고 견고한 의자에 앉은 행복한 남자와 여자. 누군가가 집안에서 들고 나오는 유리 쟁반 위의 주스를 마시며 모두들 더없이 행복하다. 오, 정말 이 주스가 있어 우리는 행복하군요. 그 광고를 볼 때마다 나는 구토가 났다. 아버지가 운전기사와 함께 집안 쪽으로 사라지자 정우 형은 나를 올려다보며 씩 웃었다. 아버지가 너를 찾아가셨던 게로구나. 형, 나한테만 말해봐. 어디까지 사실인지, 그냥 그러는 건지. 자식, 임마, 넌 심리학을 공부한다는 놈이 그런 구별도 못하겠냐? 나는 선체로 그에게 고개를 숙였다. 형, 멀쩡한 거지? 괜히 그러는 거지? 그는 앉은 자리에서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은 열에 들떠 보였다. 만약에 괜히 그런다고 해도
그러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야? 나는 그의 앞에 놓인 흰 정원 의자에 앉으며 진지하게 말했다. 나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 내가 맡았던 역할을 다 팽개쳐 버리고 싶을 때가 있다고. 그렇지만 날 믿어주는 사람에게 연극을 하지는 않는다고. 너를 속이려고 든 건 아니야. 나는 내가 그림자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져. 누구에게도 진심을 지녀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그거 낫도깨비 아니냐? 그는 잠시 앞에 놓인 테이블을 응시했다. 사귀던 여자가 약혼식 날 아침 전화를 했었어. 자기는 지금 죽으러 떠난다고.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어. 나는 잠자코 그의 흠없이 잘생긴 얼굴을 건너다 보았다. 여행에서 돌아와 제일 먼저 들은 소식이 그 여자의 죽음이었어. 그는 다른 너절한 인간들과 달리 이카루스처럼 만든 날개를 달고 하늘로 올라가고 싶었던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자신이 꾸는 악몽들을 이야기했다. 그 날개가 태양 옆에서 촛농처럼 일그러져 녹아버리고 나는 땅으로 추락해서 비참하게 죽는 꿈이야. 떨어지는 내내 나는 비명을 지르며 버둥거리지. 떨어져 죽은 나를 꿈속에서 내가 바라보는데 그 죽음 곁에 아무 그림자도 없는 거야. 그는 말을 맺었다. 나도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 겁이 나.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입원해야겠어. 그의 뒤로 나뭇잎들이 어두운 음영을 던지며 흔들렸다. 한마디로 나는 내 정신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걱정이 되는 부분은 병원에 간다고 내 정신을 찾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지. 다음날 아침 그는 나와 함께 택시를 타고 정신병동의 외래 진료소를 찾았다. 기사 딸린 차를 타고 가고 싶지 않다고 그가 우겨서였다. 작은아버지는 집을 나서는 아들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정원에서 바라보기만 했다. 입원하는 데는 가족의 동의가 필요했다. 내가 수속을 하고 서류를 작성했다. 이 교수의 소개가 있어서 입원은 어렵지 않게 이루어졌다. 내가 떠나기 전에 그는 귀에 대고 속삭였다. 걱정하지 마. 좀 쉬어본 다음에 나가서 다시 이야기하자. 내 그림자도 조심해. 빛이 있어야 그림자도 있는 거야. 병원의 복도를 걸어 나가면서 나는 환자들이 환자복을 입고 느릿느릿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전경은 고속으로 촬영한 영화 스틸의 한 장면처럼 보였다. 머리가 긴 젊은 여자 환자가 마주쳐 엇갈릴 때 맥이 풀린 눈동자로 나를 보며 억양없는 어조로 안녕하세요 하고 말했다. 그 인사도 미친 짓처럼 보였다. 이제 그는 정상적인 언동을 해도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집단 속에 갇혀버렸다. 처음으로 그보다 내가 앞서갈 기회가 왔다. 나는 작은 체구를 한껏 폈다. 이제 친척들이며 지인들은 그의 그늘 아래서 내 이야기를 수군거리지 않을 것이다. 병원 문을 나서다가 갑자기 그의 말이 생각났다. 내 그림자도 조심해. 나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놀라움이 전기의 파장처럼 머리에서 발끝으로 흘러갔다. 태양은 하늘 가운데서 빛나고 있는데 내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다. 나무들과 잎새들은 한낮의 그림자를 땅 위에 들이우고 서 있었다. 앞에도 뒤에도 어디에도 내 그림자만 없었다. 갑자기 즉흥환상곡의 첫 소절이 머리를 때릴 듯 두드리고 지나갔다. 나는 충격으로 숨이 멎는 것 같았다. 환자를 내리고 돌아서는 택시를 황급히 집어타고 나는 비명처럼 소리쳤다. 어디로든 가요. 해가 비치지 않는 곳으로. 운전기사는 도시의 온갖 미친놈에 익숙하다는 듯 더 묻지도 않고 지친 표정으로 그냥 차를 몰았다. 이제 그가 나를 어디로든 데려다 줄 것이었다. 내게 그림자가 없다는 사실을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는 곳으로.
단잠 가족 여러분, 이 이야기 다 들어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소설 첫 부분부터 좀 기분이 상하셨죠? 참 재수없는 인간 때문에요. 저는 그 사촌형 정우의 잘난 척하고 가난을 조롱하는 듯한 행태 때문에 기분이 좀 많이 상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돈 가지고 자랑하는 인간들이 제일 별로거든요. 어쩌면 그렇게 대놓고 가난을 조롱할 수 있는지, 그런 인격을 가지려면 어떤 교육을 받으면 되는지 정말로 궁금해졌습니다. 아무리 현대사회가 돈에 의해 구분되는 계급사회라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조금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물론 이런 유물론적 계급주의가 일부의 주장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은연중에 이런 부에 의한 계급주의를 인정하며 살고 있죠. 아무튼 유럽 여행을 가기 전 사촌형은 그런 천박해 보이는 사상을 품고 사는 그저 그런 인간으로 표현이 되었는데요. 근데 사실 이것은 소설 전체를 다 읽고 조금 생각해보면 좀 다르게 보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아버지에 대한 사촌형 정우의 자포자기적 소심한 반항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건 가난한 아버지를 둔 나도 마찬가지예요. 인정사정 없이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 동생을 욕하는 나의 아버지도 사촌형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세상 일과 상관없이 자기의 일에만 신경 쓰면 된다고 가르칩니다. 두 사람 다 어떤 의미에서는 좀 비슷한 면이 있어 보이죠? 그래서 형제인가요? 네, 작가는 두 사람의 극단적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부유한 게 좋으냐, 나쁘냐, 가난한 게 옳으냐, 나쁘냐 하는 아주 단순하게 이분법적 구분으로 거창하게 계급주의를 비판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소설은 생각보다 단순하죠. 이야기의 핵심은 사촌형 정우의 그림자 상실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유럽 여행을 다녀오고서 정우는 자기 그림자를 잃어버렸다면서 나에게 고백을 하는데요. 그러고선 마치 정신병자라도 된 것 같은 말로 나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그런데 잘 보면 사촌형의 행동엔 충분히 짐작가는 이유가 있었어요. 아마도 아버지의 강제적인 권유로 하게 된 돈 많은 여자와의 약혼, 그 약혼을 하게 된 그날 원래 사귀었던 여자가 죽음을 예고했고 그것은 실행이 되었습니다. 전 여자친구의 죽음 예고를 들었을 때부터 사촌형은 이미 그림자를 잃어버릴 조짐이 있었던 거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자는 자신의 그림자였던 거죠. 그걸 몰랐기 때문에 사촌형은 매몰차게 여자가 죽으러 떠난다고 할 때 그러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림자는 흔히들 자신의 분신이라고도 말하죠. 분신이 사라진 그때 살아오면서 자신의 의지대로 살 수 있었던 기회 또한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유럽 여행을 가서 깨달았을 거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사촌형이 그림자가 없어졌다고 더 호들갑스러웠던 것은 그의 거대한 연극의 한 부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눈치채셨겠지만 아버지의 그늘에서는 자신이 온전한 그림자를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늘로부터 벗어나려는 큰 그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시도는 일단 나의 도움으로 보기 좋게 성공합니다. 그럼 그의 이야기가 모두 다 거짓이었나 하면 또 그건 아니죠. 사촌형의 내면에 있던 그림자는 분명히 사라진 게 맞아요. 그건 확실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우형은 자기의 소중한 것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림자가 없는 인간은 시들해지고 쓰러집니다. 그림자는 인간의 균형을 이루게 하는 존재입니다. 마지막에 정우형이 너의 그림자도 조심해 라고 말하는 것은 너도 너의 소중한 것을 잃지 말고 살라고 하는 깨달은 자의 조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단잠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그리고 우혜령 작가의 그림자 없는 사람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책과 함께하는 하루 단잠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셨길 바라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행복하고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다음에 또 봬요.